네, 이제 마지막 이제 또 사문 위법 판단의 기준시인데요. 자, 이거 보면은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냐 하면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을의 주장에 당부를 논하실 때는 주장이 타당하다,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없다, 있다 이런 관계로 쓰지 말고 없다, 없지 않다. 여기도 당부니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앞문장을 볼게요. 자, 마지막 묻는 문장 바로 앞문장이 기승전결의 전에 해당해요. 항상 전이 뭐죠? 프라블럼. 전이 항상 사고를 저지르는 문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을은 A구청장이 조사 이후 개정된 법령이 아닌 보조금 지급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운영정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위법 판단 기준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변시사랑을 풀어가는 기본 접근법은 뭐다? 판례가 정답입니다. 선택형 보면 가로 열고 이견 있는 경우 판례함. 판례가 정답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하는 논리 전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문을 풀어가는 논리적 사고 들어가기. 자, 위법 판단의 기준시에 대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래에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학설과 판례에 맡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 저는 행정기본법 제정한 거 저는 이건 진짜 뭐죠? 개오바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행정 있잖아요. 공익실현이죠. 공익실현은 탄력적 작용이에요. 이 탄력적 작용을 행정기본법이라면서 가둬놨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너무 오바예요. 학설과 판례에 맡겨놔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2000개의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만들었어요. 왜? 자기 이름 한번 날리겠다고. 진짜 돌아버리지. 자, 그 재정으로 문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제. 학설과 판례에 맡겨질 때는 이거 시험 문제 엄청났죠. 근데 이제는 행정기본법이 여러분들 비치법전에 들어있어요. 변시법전에. 그러니까 이거 보고 베끼면 된단 말이에요. 보고 베끼면. 자, 그런데 하지만 이제 여전히 학습의 필요성은 있어요. 어차피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법리가 피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전히 있어요. 문제의 소재의 오리지널한 모습, 이제 짐승들이 쓰는 오리지널 모습 한번 보자고요. 짐승들이 쓸 때는요,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걸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주장에 당부를 논하셔. 자, 을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뭐예요? 행정기본법 14조 3항을 만족하면 타당하죠. 그러니까 대전제를 먼저 쓰는 거예요, 1번. 여기까지 다 써요. 다 보고 베껴요, 걔네들 짐승들은 다 보고 베껴야 돼요. 왜?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 장치에서 판단하겠습니다 하고 다 보고 베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에 의하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 법령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자,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특별한 규정이 이게 이제 보칙이나 아니면 뒤에 있는 거거든요. 보칙에 있는 거, 보칙에. 이 보칙에 있는 것을 뭐라 하죠? 경과 규정이라 하죠. 그래서 당해 법률의 본 법률의 각 규정은 법률 공포와 동시에 적용한다. 혹은 3년 뒤 몇 년 몇 월 며칠자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이게 경과 규정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거를 해볼게요. 보육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제재 처분이면 분명하다. 이 말은 뭐 했었냐면 여기 있잖아요. 14조 3항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요. 제재 처분은 14조 3항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조 2항은 거부 처분 적용하는 거예요. 14조 1항은 자기 처분이에요. 다 경우의 수가 나뉘어져 있는데 왜 그걸 뭉뚱그려서 보시냐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의뢰 주장이 타당한과 관련하자 우리 변시에서 쓰는 이제 방식이죠. 첫째, 자, 대전제 나와야죠. 행정법 14조 제 3항에 의하여 6개월의 운영 정지한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둘째,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3개월 운영 정지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정리 여부죠. 6개월의 운영 정지를 가능한지 여부, 3개월의 운영 정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죠. 자, 변시 시험에서 문제의 소재를 쓸 때는 그대로 발굴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의뢰 주장이 조금만 멈춰볼게요. 네, 그래서 자, 문제의 소재 쓰기를 보면 의뢰 주장이 타당한 관련 그대로 보고 베끼면 됩니다. 발굴해서 첫째, 행정일법 14조 3항에 의하여 6개월의 운영정지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둘째, 행정일법 제14조 3항에 의하여 3개월의 운영정지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그러니까 가능한지와 하여야 하는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3개월의 운영 정지를 하려면 제재 처분을 받을 상태에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제재 처분을 받을 상태에 있느냐 현재. 두 번째는 단계 구조에 따라 일단 제재 처분을 받을 상태에 있으며 그 제재 처분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제재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감경 혹은 처분의 소멸 같은 상태에 있는지 추가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행정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명문 규정을 해결이 가능한 한 명문 규정의 적용 그 자체로 판단하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6개월의 운영정지를 한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결하기. 자, 법률 규정을 써도 돼요, 사실은. 법률 규정, 그러니까 여기다가 14조 제3항의 본문을 쓰면 돼요, 본문을. 근데 본문을 쓰면 되는데 그 본문이 요 판례를 뭐 하는 거예요? 제정한 거예요. 법제한 거예요. 요 판례를 법제했기 때문에 요 판례를 써주면은 조금 더 점수가 높아요. 조금 더 점수가. 그렇다고 해서 법문을 쓴다고 해서 그러면 큰 점수 차이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큰 차이는 없고 한 1점, 많아야 2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걸레를 쥐어 짜내야 이제 합격하는데 좋기 때문에 쥐어 짜내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을 하려면 여기도 반드시 보세요. 2% 하잖아요. 2%. 판례가 이프시드 정언명령을 쓴다고요. 왜 정언명령을 이때 이프시드로 썼냐면 뭐가 없어서? 법률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그 위반 행위 이후 법령을 변경한 처벌 내용을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 내용이 법률 적용에 관한 법률 적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 행위 당시 시행된 법률 근거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슈드잖아요 지금. 하여야 한다도 지금 심지어 하여야 한다에다 맞닥자를 넣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슈드슈드예요 지금. 슈드슈드 강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프슈드로 됐어요. 이게 정언명령이에요. 칸트가 얘기한 정언명령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프슈드로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와 판례가 이런데 뭐 우리가 무슨 용뼈라고 그 판례를 무시하단 말이죠. 다시 한번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상의 제재 처분을 하려면 if 그 위반 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심지어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처벌의 종류를 달리하면 이거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두라는 거예요. 이거 적용하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반 행위 당시 시행된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라고 일단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단서를 일단 넣어버렸다고요. 요걸 제정한다. 그래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때의 법률과 위반 행위를 사유로 제재처분을 할 때의 법률이 달라지면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그에 관하여 판례는 위반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벌하여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거. 다만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고 그 법률 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 법률을 공포와 동시에 적용한다는 뭐 부칙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적용된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 입법자는 행정입법 14조 제3항 본문에 이제 규정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3항 본문 이렇게 써도 되고 이 판례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13조 제3항 본문이 어떠한 그러니까 법률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이게 들어왔느냐, 그걸 저는 알아요. 라고 한번 살짝 잘난 척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입법 제14조 3항에 의하면, 자, 본문이에요, 본문. 여기다 쓰면, 여기도 써야 되나요? 본문에 의하면, 자,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에 법령 등에 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벌써. 그죠? 이렇게 행위 당시에 따르다. 근데 그러면 사안의 경우, 자, 한번 해볼게요. 사안의 경우 1번. 의리 보조금을 교부한 당시 영유아 보육법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2반에 대하여 자 6개월의 운영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행정입법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 당시 법령의 규정과 인근 자 법령의 규정 첫 번째 법령 규정과 그 다음에 인근 어린이집 운영자인 의리, 대학원생인 의뢰 딸 병을 보육교사를 군무원 거쳐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뭐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6개월의 운영 정지를 한 것은 가능하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너 원칙에 맞게끔 잘 행동했어 군수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 당시 법령 규정과 보조금 지급 당시 사회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로 사안포섭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고 1대1 대응 관계로. 이러면 무조건 점수 좋다니까요. 절대로 60점 이하로 떨어질 리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을 클리닉한 친구들 58점대 나오면 어떻게 2점이 떨어질지 그게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제 복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합격해서 안 와요. 복귀 한번 해보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 초시, 그러니까 이제 전대 로스쿨 나왔는데 전대 로스쿨이 이제 최악이잖아요. 이게 합격률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별다른 기대감 없이 왔었어요. 저랑까지 했는데 초시에 됐어요. 초시에. 본인이 기절한 줄 알았어요. 본인이 자신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하고 나서 선생님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사고가 많이 교정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하고 했는데 돼버린 거예요. 행정법 봤더니 행정법이 잘하면 공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법 논리가 헌법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제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헌법은 사례를 풀면 돼요. 이혼법률 심판은 안 나와요. 재판의 전제성이 너무나 허술하고 허접해서 판단 구조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가면 심판 청구 요건부터 시작해서 본안 요건,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기속력까지 빠져나와요. 똑같아. 헌법소원 심판은 취소소원과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잘 해놓으면, 이 취소를 잘 해놓으면 거기도 덩달아서 같이 판단 구조가 동일해져요. 다만 그 내용의 이 법을 기본권 규정에서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 기본권 10조부터 37조 2항까지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명사들이 헌법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 외우셔야 돼. 똑같이 리딩 케이스를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공부의 방향성에 대한 것만 시각만 제대로 수정이 되고 제대로 밝혀줘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한결 있잖아요. 부담이 없어요. 부담 하나밖에 없어. 이거 언제 외우지? 이걸 내가 외워도 되나? 이게 아니라 이거 언제 외우지? 그 다음에 특히 공법은 폐쇄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유일하게 고안한 법이기 때문에 폐쇄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법으로 만약에 이 규정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제도로 법률적 제도로 정착이 안 돼 있는 것은 시험에 못 내요. 그거 약수령이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령이 되는 한은 현재 적용되는 것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주장이 엄청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 문제 못 내요. 대표적인 게 행정개입청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행정개입청권으로 보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 거부처분으로 푸는 거예요. 신청권 문제로. 근데 신청권의 대상적격설과 판례하면 행정개입청권은 신청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처분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조금 잘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법률 규정으로 풀면 돼요. 법률 규정을 좀 아는 척, 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안포섭도 법률 규정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헌법만큼은 추상적이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꼭 외워야 된다. 정확하게. 자, 3개월의 운영 정지를 해야 하는지 이제 해결해야 되죠. 이 부분은 판례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규범법 14조 제3항 단서를 써서 판단하면 되는데 이미 앞에 아까 대전제를 얘기를 했어요. 문제의 소재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규정을 쓰면 되죠. 그리고 단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만이 나와야죠. 다만이 단서 규정의 첫 번째 접속어죠. 다만. 제가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쓰는 글이 없는데 얘기하는 사람. 왜냐면 다만이 앞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단서 규정을 가리키는 약속된 용어예요. 그래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요, 법령 등의 변경에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그럴 때는 오히려 변경된 법령을 판례와 정반대죠. 아까 판례는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제재처분시 규정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원칙이니까 이제 단서의 규정으로 하면 이때는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때는 뭐죠? 이 적용을 안 한다. 거꾸로. 자, 그러면 이미 대전제에서 행정부 14년 사망을 언급하였으므로 목차를 법률 규정을 쓰면 됩니다. 그럼 사안의 경우 자, 보조금의 부정 수급 후 영유아 보육범위 같으면 시행령의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재처분 기준이 6개월의 영업정지에서 3개월 영업정지로 이제 가벼워진 경우예요. 따라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다. 이렇게 써야 돼요. 첫 번째. 나눠놨잖아요. 지금 둘로. 하나는 해당하지 않은 경우하고 하나는 가벼워진 경우. 지금 법률 규정으로 이미 경우의 수를 나눠놨으니 그 경우의 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유아 보육범위 같은 법 시행령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자 특별한 규정이 엿보이지 않아요. 자 특문사가 엿보이죠. 특별한 규정이 해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도 특문사가 엿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A구청장은 예외적으로 3개월 운영 정지를 하여야 하죠. 이때는 만약 거꾸로라면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야 하죠. 그럼 설문 해결,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건데 이건 반응적 글쓰기라고 했어요. 묻는 문제, 을은 A구청장이 조사 이후 개정된 법령이 아닌 보조금 지급 당시 법령 규정에 따라서 6월에 운영정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을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이랬어요. 그럼 반응적으로 쓰면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수식어로 붙여버리세요. A구청장이 조사 이후 개정된 법령이 아닌 보조금 지급 당시 법령 규정에 따라 6개월 운영정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을의 주장은 타당하다. 당부를 논하니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자, 보내준 답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확한 쟁점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목차가 아닌 소목차로 들어가서 법률 규정을 쓰고 있는데 법률 규정은 가급적이면 대목차 밖으로 빼내주세요. 대목차로 빼내주니까 결국 문제의 소재에서 쓰겠죠. 대전제로. 법률 규정 쓰야 한다는 걸 간과한 것입니다. 자, 어떨 때는 법률 규정을 대전제로 쓰다가 어떨 때는 대전제로 안 쓰고 뭐예요? 세부 목차 안에서 쓰는 것은 연습 부족이죠. 잘못하면. 그 다음에 논점의 판단 구조가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배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전제 간의 판단의 단계 구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러면요 점수가 폭등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간과한 거 아니었나 훈련할 때 저한테 클리닉을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쓰레기는 다 썼는데 앞뒤 논리가 조금 선우 논리가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글쓰기도 어쩌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60점대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논점 정리에서 정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향후 목차에서 자 세부 목차에서 의의나 정의를 쓰고 계시는데 의의 정의는 절대로 불필요합니다. 자 의의 정의를 쓰는 곳은 의의 정의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의의와 정의를 겉으로 나타내는 의의와 정의는 속에 있는 속알맹이고 겉으로 그걸 감싸고 있는 건 뭐죠? 법률 개념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만 나오면 이 사람은 의의와 정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법리가 피로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법리가 피로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주저리 내용을 이거야 저거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면 찰떡같이 그거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간주관성. 이게 간주관성이에요. 그래서 법률 개념을 딱 얘기해 줘 버리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그냥 고의과실 알아들어요. 다만 제가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의 경우밖에 없어요. 사안포수가 어떻게 할 거냐. 그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사용하긴 했어요. 아까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이라는 거 우리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부당한 내적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그 부당한 내적 관련은 원인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와 목적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만 써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부당한 내적 관련, 즉 부당한 결부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사안의 경우에서 원인적 관련성의 내용을 알아야 사안포섭이 가능하고 목적적 관련성의 내용을 알아야 사안포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하는 거예요? 사안포섭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의의나 정의를 썼어요. 안에. 근데 사안포섭과 무관해. 쓸 이유가 없죠. 무관해.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써야 할 곳에서 써야 돼요. 사안포섭 하는 곳에서 써먹어야 돼요. 그게 사안포섭 할 때도 뭐 의의의 정의를 거기에 쓰면 안 돼요. 또 나이브하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쓰는 곳이 없어요. 특히 일반론 있잖아요. 일반론은 쓸 것도 없습니다. 나 세상에 어떤
말하면 안 되겠죠. 스크리닝에서 이제 점수 잘 받은 친구가 선생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썼던 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일반론 안 썼다고 점수를 까놨더라고요. 얘는 조교인가? 채점한 사람이 조교인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채점한 일반론 없어도 돼요. 우리 변시는 일반론 쓰면 오히려 감점이에요. 왜냐면 거기다가 개념을 써야 될 자리에다가 일반론으로 장황하게 써버리면 완전히 개념들을 쓸 장소가 없어요. 개념인 그 단어를 쓸 장소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쓰려면 차라리 판례를 정확하게 쓰는 게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안포섭이 약간 약해요. 이제 훈련하세요. 사안포섭이 왜 약하냐? 금방 이제 아셨죠? 그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의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훈련부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야 그렇게 서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막상 이렇게 유레카 이렇게 확 눈이 번쩍 뜨는데 또 돌아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이거 훈련 좀 하셔야 됩니다. 결론 부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반응적 글쓰기였기 때문에. 자, 보고 뵙기를 답안은 요겁니다. 그래서 의뢰주장이 타당한 것과 관련하여 첫째, 둘째. 첫째가 다음 목차, 두 번째, 6개월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결하기 아니고. 그래서 요 판례,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땅땅 두 줄 띈 다음에 쓰면 돼요.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는 건너뛰어서 이렇게 띄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부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한 다음에 옆에다 똥똥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도 옆에다 땅땅 한 두 줄 정도, 두 칸 혹은 세 칸 정도 띄워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CBT로 쓰기 때문에 정말 보기 깔끔해요. CBT로 써서 깔끔해요. 근데 진짜 손으로 수기를 하잖아요. 정말 중구난방 난장판이에요. 진짜 난장판. 진짜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옛날에 CBT 하기 전에 이렇게 쓰는 학생들 진짜 많은데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채점할 때. 아니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진짜 CBT 진짜 이거 있잖아요 신의 한 수예요. 왜냐하면 이 글씨 못 쓰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글씨 못 쓰는 사람들 이게 이다 아니다도 헷갈려요. 너무 흘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나보고 지금 점수를 주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워낙 글씨를 잘 쓰죠. 저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서당을 나왔기 때문에 한자로 이걸 3년간 한자 쓰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자 쓰는 것에 이제 하니까 당연히 잘 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떨어지니까 선배들이 항상 그랬죠. 너는 글씨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 그 얘기는 뭐예요?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네가 더 나가면 멍청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비난 받았어요. 자, 어쨌든 예사하는 경우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로마자 둘째 문제 낸다가 이제 로마자 3번 가서 3개월 운영 경제 하는지 여부가 뭐예요? yes or no란 말이에요. 여부라는 건. yes or no니까 이 yes or no를 이렇게 간지 이 판단이 항상 법률 규정과 판례의 형식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위에 판례 이렇게. yes or no. 그래서 이게 여부를 항상 여부라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차를. 뭐인지 여부하면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판단 기준이 나와야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여자가 기다, 부가 아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는 기다, 부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면 판단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판단 기준으로 판례와 사안의 경우를 쓰면 된다고요. 그냥 심플하게. 그런데 이 판례하고 다른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있더라면 꼭 학판 검사를 쓰라고요.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 원래는 학설의 대리, 판례의 태도, 검토,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야 원래 정상적인데, 아니 학설의 대리하면 학생들이 대오해를 해요. 학설끼리 싸운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학설의 대립이라 써놓고 지금까지 역사상 나온 학설들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소개하는 곳. 다만 이제 자기가 긍정설을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정설 쪽에 반대쪽에 있는 주장들을 논거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끼리 왜 싸워요? 싸우기는. 다만 네가 주장하는 논거를 한번 대봐봐. 이런 논거에 그 논거에 비춰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법률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 기능은 네가 얘기하는 근거를 빼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서로. 그러니까 마치 다투는 것 같은데 그건 다투는 건 아니고요. 보다 더 정확한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판례가 답이에요? 그럼 판례가 답이니까 판례와 지금 견해를 같이 하는 견해를 써주면서 뭐뭐와 판례가 타당하다. 항상 이렇게 긍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부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항상 이렇게 학설과 판례를 동시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타당하다고 쓰시면 돼요. 그거 나 불안해.
이거 판례가 아무리 봐도 이거 부정설인데 혹시 긍정설이면 불안해. 그러면 그냥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학설 아예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설문 해결, 반응적 글쓰기로 타당하다. 당부를 논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했던 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본안에 심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심판을 하고 있는데, 심판에는 심리와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리는 변집, 지기척, 경관참변, 병난다. 본안의 판단에서는 자, 첫 번째 처벌의 성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처벌의 성립이 되면 준해절형이 생깁니다. 준해절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준해절형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 요건, 여기까지 이렇게.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분의 성립은 뭐냐면요. 외부의 표시를 처분의 성립이랍니다. 외부의 표시를 처분의 성립이라 그래요. 처분의 성립은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외부에 표시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처분 문서의 발령, 그 다음에 구두도 가능해요. 구두로도 가능하고, 하여튼 외부에 표시만 하면 처분이 성립해요. 그럼 처분이 성립한 것에 주체의 하자, 내용의 하자, 절차의 하자, 형식의 하자를 논하고, 마지막 또 준해 절형 통이라는 또 효력 발생 요건이 있죠. 이 통지는 우리 판례가, 이제 우리 법적, 행정절차법 입사조가 문서로 하라고 하죠. 근데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문서로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절차법에 있잖아요. 절차법에 있으면은 취소 사유잖아요. 우리가 흔히 취소 사유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고의 틈새기를 파고드는 게 요겁니다. 통지. 왜요?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지는 절차법에 있는데 이 절차 규정 위반이면은 뭐다? 효력 발생 요건 미충족이니까 뭐예요? 효력 발생 안 하잖아요.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효가 나온 거예요. 유승준 사건에서. 거기서 그 사증발 하면서 입국 허가 거부할 때 구두로 했잖아요. 구두로 전화로. 그것도 아빠한테. 그러니까 이건 처분에 성립은 해요. 예부에 표시는 했으니까. 그렇지만 구두로 했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은 했기 때문에 미충족하다. 그러니까 성립이니까 부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효라고 한 거예요. 너무 쉽. 그래서 이거를 판례가 굳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했어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했어요. 절차적 위법은 명백한 위법, 중대한 위법. 그러니까 중대한 절차 위법이니까 뭐예요? 중대 명백 무효죠. 자, 그런 것을 독수독가에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했어요.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면은 이거는 절차법 위반, 절차 규정 위반이거든요. 근데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절차적 하자. 그러니까 성격은 절차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중대한 위법은 뭐냐면 실체 규정 위반이거든요. 실체 규정 위반이어서 이거는 취소예요. 근데 개인의 어떤 심리를, 그러니까 심리적 강박을 이용할 때는 그건 무효예요. 강요에 의한 이제 세무조사, 이건 무효. 그런 것들. 중복 실시된 세무조사는 이건 위법. 근데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리. 즉 소송자의 수집과 관련된 거 하고 있는데, 소송자의 수집을 하려면 먼저 소장 고정입니다. 이 고정된 소장을 변경하는 게 뭐죠? 경정, 그죠? 경정. 그 다음에 소변경, 이런 거. 그 다음에 병합,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피고경정, 소변경, 병합, 이런 거. 그래서 경관참변에 해당하죠. 경관참변.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된 소장에 따른 소송자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소송자의 수집과들은 직권심리,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거 이제 직권시정 처분. 제가 보면 특이해. 그 다음에 요게 끝났어. 이게 심리가 끝났어. 판단도 끝났어. 이제 심정 형성해야죠. 심정 형성할 때는 이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법률상 근거. 그래서 처분사의 추가, 처분의 위법성 기준식.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변주입, 지기처, 경관참변, 병난다. 요것밖에 없다니까요.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폐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변주입,
이걸 갖고 있는 게 직권심리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면 직권심리가 있어. 직위처, 경관참변, 병난다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직권심리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입법 판단의 기준시는 지금 나온 문제 정도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살 추가 변경, 이건 특혜 중에 특혜. 그 다음에 관련 청구성 이송 병합은 이미 성결 문제에서 소송 형식으로 다뤘고, 가면 독자적인 이제 변론 이 심리 단계에서 소송 참가 특혜. 이것도 특혜. 그 다음에 소변경, 이거 특비. 그 다음에 병합 특비. 특혜는 아니고 특비. A급이면서 특비. 나오면은, 이거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는요, 이, 독립적으로 못 내요. 소변경 특히 어떻게 시험지에 내냐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게 공법관계에서의 분쟁인지 사법관계에서의 분쟁인지요. 했더니 공법관계에서의 분쟁이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첫 번째 논점이. 두 번째, 행정소송에는 소송의 종류가 4개나 돼요. 근데 그 중에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행정소법 45조에 의하여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구별이 문제돼요. 자,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민사소송 낼 때는 분명히 이행소송, 청구소송을 냈어요. 배상, 금전지급 청구소송.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냈더니, 뭐라요? 이거 공법관계예요. 그럼 공법관계면은, 이제는 이게 당사소송을 하느냐? 아니에요. 처분과 청구권 간의 관계가 문제가 돼요. 처분이 나와야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되는 게 있는가 하면, 처분이 없이 법률 규정만으로 곧바로 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법률 규정에서 곧바로 청구권이 발생하면 이건 당사소송으로 가요. 그런데 처분이 나와야 비로소 발생될 때는 처분치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처분치송을 제기하는 걸로 시험 문제를 내요. 거부처분이에요. 청구권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거부처분으로 이 청구권이 발생 안 했는데 그 청구권이 발생된 걸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사소송 갔더니 이건 행정소송이야, 공법관계소송이야. 공법관계가 왔어요. 봤더니 처분이 있어야만 이 청구권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거부처분 치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1,000만 원, 1,000만 원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장을 민사소송이 써보니 소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처분 치송 이걸 소치하고 처분 치송 소장을 접수하는 게 맞냐? 민사소송에서 소변경은 법원의 의무예요. 소변경이 법원의 의무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금전지급 청구소송, 이행소송의 소장을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인 치소의 소장으로 소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럼 소변경 할 때 판례 오고 계시나요?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소변경을 할 때 2가지 관점으로 소변경하죠. 소변경은 일단 기본이에요. 근데 소변경을 했는데 관할이 같은 경우가 있고 관할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변경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소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법률 규정이 필요해요. 소변경 법률 규정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주고, 두 번째는 행정소송 내에서 이제 또 처분치송으로 소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관할이 동일한지 관할이 다른지를 불문하고 소변경을 해줍니다.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 소변경 해줘요. 그러면 관할이 같잖아요. 그러면 그 당해 법원에서 심리 판단하면 돼요. 관할이 다르면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있잖아요. 이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이송하냐면 당사자 소송 상태로 이송이 돼요. 처분치송에서는 적이 없잖아요. 당사자로 이송을 해요. 당사자로 이송을 했더니 이건 처분치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 취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줘요. 이송은 그렇게 와고 여기서 소변경을 해줘요.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그것을 잘 써야 돼요. 그게 올해 노무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노무사 그걸 25점에 냈어요. 아 얘네들한테 25점을 어떻게 쓰라는 거지?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그동안 너무 변호사 축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짐승들이 대전제를 써야 되는데 대전제 써야 되는 걸 잊어버린 거 아닌가?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전제 써야 돼. 근데 대전제를 만약에 변호사처럼 이렇게 쓰면 그 25점 맞아요. 거기 26줄 쓰는 데라. 걔네들은 10점을. 너무 제가 그거 보고 깜놀했다는 거지. 그 문제 보고. 야 이거 변시에서 조만간 나오겠다. 자 오늘은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최소한 기록형을 쓰든지 선택형을 공부하든지 사례형을 공부하든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들을 한번 탁탁 넘기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넘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